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ABL 바이오는 이중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플랫폼인 그랩바디 B는 약물의 뇌 전달률을 개선하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면역 항암제 플랫폼 기술인 그랩바디 T와 그랩바디 I는 종양 미세 환경에서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여 항암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차세대 항암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연구진이 그랩바디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를 바꿀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효과적이고 안전성 높은 이중항체 치료제로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멈추지 않고 나아갑니다. Medicine for a Better Life. 안녕하십니까. 에이벨 바이오입니다. 일라이 릴리와의 그랩바디 B 기술 이전 및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을 기념하며 이번 기술 이전 성과와 연구개발 현황 등을 공유드리고자 온라인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이벨 바이오 대표이사 이상훈입니다. 지난주 급격하게 깜짝스러운 뉴스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글로벌 넘버원인 엘라릴리와의 기술 이전, 지분 투자 소식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 IR에서는 특별히 그 지분 투자와 라이센스 계약의 의미, 추가로 ABL 바이오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항암제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릴리 기술 이전 및 전략적 지분 투자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차처럼 첫 번째 릴리와 기술 이전 계약의 정확한 의미와 ABL 바이오 BBB 셔틀 플러스 그랩바디 B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항암제 개발에서 ABL 001, 그랩바디 T, 이중항체 ADC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저희가 깜짝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ABL 바이오는 글로벌 넘버원인 릴리와 계약을 하였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엘라이 릴리는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많이 아는 제약회사입니다. 릴리 하면 처음으로 생각나시는 분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 엘라이 릴리는 단연코 글로벌 탑 넘버원 제약회사입니다. 매출이 1,400조 이상이 되는 글로벌 회사고 거의 테슬라와 비슷한 정도의 시총을 갖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로서 2위인 J&J, 존슨앤존슨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가 되는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현재 66조 정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성장률을 봤을 때 100조 이상의 매출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엘라릴리는 많은 국민들이 주주 여러분들께서 비만 치료제로서 넘버원 회사라고 상상을 하고 알고 계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저희가 개발하는 CNS, 뇌질환 치료제 부분에서도 엘라릴리는 단연코 글로벌 넘버원입니다. 릴리 계약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릴리와 처음 만난 거는 2023년 바이오 USA 사노피 딜 이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4년 바이오 USA에서 다시 한번 여름에 미팅을 하였고 그해 유럽에서 있었던 바이오 유럽 미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릴리 측에서 ABL 바이오가 개발하는 그랩바디에 대해서 알고 싶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줌 미팅을 통해서 얘기가 있었고 올해 2025년 1월에 JP 모간에서
첫날 GSK 미팅이 있었고 둘째 날 엘라이 릴리가 있었습니다. GSK 엘라이 릴리 미팅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엘라이 릴리의 기술 이전 포텐셜이 훨씬 더 크니 이 일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JP 모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JP 모간에서 특별하게 GSK는 3개월 이내에 저희 CNS 쪽의 그랩바디 B의 딜을 클로즈하기를 결정을 하였고 저희한테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GSK가 먼저 딜이 되고 릴리의 다음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가설을 세우고 릴리의 딜 구조는 논의는 올해 4월로 미뤘습니다. 정확하게 4월 초에 저희가 GSK 딜 이후에 엘라이 릴리의 딜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여름에 바이오 US에서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딜 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9월이 되고 10월이 되면서 구체적인 실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좀 더 딜 텀이 논의가 되었고 바이오 USA 때 실제로 계약금 플러스 현재 논의가 됐던 발표를 하였던 지분 투자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10월 중순이 되어서 저희 딜팀과 리갈팀이 엘라이 릴리가 헤드쿼터가 있는 미국의 인디아나주의 인디아나폴리스에 가서 2박 3일의 미팅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계약서를 거의 완성을 하였습니다. 사노피 딜과 GSK 딜에서 없었던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엘라이 릴리 팀이 대한민국 ABL 바이오 삼성동 사옥에 실사로 오겠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 만에 급하게 실사를 준비하고 그동안에 쭉 진행됐던 추가적인 실사를 실제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삼성동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실은 실제로 직접 방문하는 실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항체 치료제 개발, siRNA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었고 더 이상 추가적인 그 실사는 없는 것으로 하였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계약서 사인이었습니다. 엘라이 릴리의 CEO 사인이 남았고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지난주에 저희가 릴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릴리 계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넘버원 CNS 플레이어, 이미 엘라이 릴리는 아밀로이드를 타겟하는 단독 항체로 레카네맵이라는 항체로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외 굉장히 항체 치료제, RNA, 유전자 치료제 등 굉장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단연코 글로벌 넘버원 빅파마입니다. 시가총액이 1,400조 이상이고 매출이 66조 이상입니다. 물론 당연히 비만 당뇨 치료제의 넘버원이지만 CNS 플레이어로도 당연히 글로벌에서 넘버원입니다.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되는 플랫폼 라이센스 아웃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계약에서 US 달러로 40밀리언, 즉 한 600억 정도의 업프런트가 나왔고 전체적인 계약은 US 달러로 2.6 빌리언, 즉 3.8조의 계약입니다. 단계별 로열티는 저희가 공개할 수 없는 로열티지만 추가적으로 진행되면서 받는 로열티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국내 바이오 최초로 빅파마 지분 투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즉 그동안에 한 번도 빅파마들이 대한민국 바이오에 지분 투자를 한 적이 없는데 ABL 바이오가 유일하게 첫 번째 지분 투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랩바디 B나 다른 여러 가지 저희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되면서 확장되는 모델리티 또는 타겟의 확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랩바디의 B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딜에서 가장 또한 중요한 거는 R&R입니다. Roles and Responsibility, 즉 ABL 바이오는 그랩바디 B나 다른 것들의 어떤 시퀀스를 제공함을 통해서 엘라이 릴리의 어떤 공동 개발에서 중요한 이중항체를 만드는 데 기반을 마련합니다. 반면에 엘라이 릴리는 GSK 딜과 똑같이 후속적으로 진행되는 연구 개발, 생산 및 상업화에 대한 어떤 책임 또는 권한을 단독으로 보유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GSK 때도 마찬가지고 GSK 이후에 IR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듯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많은 파트너십과는 달리 MTA가 전혀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더 이상 글로벌 빅파마에서 MTA를 통한 기술의 검증은 필요 없다라는 직접적 간접적인 결과입니다. 또한 HSR은 미국의 반독점 계약입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는 반드시 HSR이 진행이 된 이후에 입금이 되는데 이거는 이번 HS가 관계없이 이미 릴리 측과는 저희가 공동 연구를 시작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사노피들은 저희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는 사노피는 저희가 개발했던 알파 시뉴클린이라는 파킨슨을 타겟하는 항체 플러스 저희의 BBB 셔틀이 붙은 ABL301의 물질을 기술 이전하였습니다. 이런 물질 기술 이전한 것이 쭉 사람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현재 사람 대상 페이스 1 데이터가 끝났고 사노피는 다음 단계 임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후속 임상은 굉장히 순항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노피 임상에 대해서는 계약상 저희가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노피 측에서 저희한테 허락한 프레스 릴리즈의 두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 사노피는 다음 임상을 위해서 임상의 스폰서십을 체인지한다, 변경하겠다. 그 다음에 다음 임상은 사노피 단독으로 진행한다라는 부분을 발표하게 허락을 하였습니다. 사노피 딜 이후에 또한 두 번째로서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올해 4월에 발표했던 GSK 딜입니다. GSK는 글렉소스미스클라인이라는 영국에 있는 빅파마입니다. 이 빅파마가 저희 그랩바디 B에 대한 플랫폼을 기술을 인정하여서 자기들이 개발하는 타겟 플러스 자기들이 개발하는 항체 플러스 siRNA의 모델리티에 붙이면서 타겟을 확장하는 동시에 플랫폼도 확장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GSK 딜에서 가장 큰 의미는 사노피 딜은 301이라는 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입니다. GSK는 저희가 쭉 임상을 통해서 안정성이 확보되고 일종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GSK는 저희 플랫폼을 사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타겟과 자기들이 원하는 모델리티에 붙여서 향후 후보 물질을 개발하겠다는 딜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타도 중요하고 두 번째 안타도 중요한데 세 번째로 3연속 안타가 나온 그 엘라이 릴리 딜은 ABL 바이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깜짝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JP 모간에 저희는 충분히 GSK와 엘라이 릴리 두 개의 빅파마 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GSK 딜을 먼저 하고 릴리 딜을 나중에 하는 게 전략적으로 저희한테 유리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릴리 딜은 지분 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한 업프런트 돈 플러스 릴리 측과 ABL 바이오 또한 이거를 담당하는 리간 카운슬링 컴페이티 회사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점검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있었고 빅파마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지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징검단처럼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순한 타겟 확장도 중요한 의미고 모델리티 확장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개의 빅파마, 사노피, GSK, 릴리와의 딜을 통해서 ABL 바이오는 저희의 그랩바디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적응증이 확장됨을 확신할 수 있었고 단순히 뇌질환뿐만 아니라 근육과 비만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셔틀이 될 수 있겠다. 타겟 부분은 GSK는 노블 타겟입니다. 아밀로이드 타우를 제외한 굉장히 신규 타겟에 저희가 플랫폼을 기술 이전하였고 엘라이 릴리는 기존에 존재하는 타겟, 노블 타겟, 기타 등등을 통해서 좀 더 확장을 시킨 반면에 또한 모델리티 동안 siRNA뿐만 아니라 항체 치료제로서 확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ABL 바이오는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라이센스 아웃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진행하였고 이전보다 훨씬 더 비거 또는 패스터, 즉 더 빨리 더 큰 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노피, GSK, 릴리로 가면서 결국은 글로벌 탑 넘버원인 엘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은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또는 ABL 바이오의 기술 이전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이정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질문합니다. 다음 딜은 언제냐? 라고 했을 때 다음 딜은 저희가 GSK, 사노피, 릴리처럼 깜짝 뉴스로 시장에 공유를 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자신 있는 거는 릴리 딜로 인해서 2018년부터 저희와 논의를 했던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내년 JP모건에서 새로운 미팅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팅의 요청은 단순히 항체뿐만 아니라 실은 엔자임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 회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저희 모델리티 기술이 확장될 수 있음을 충분히 확인하고 내년부터 또다시 새롭게 JP모건에서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저희 시장에서 기술 이전과 좋은 소식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랩바디 B 플랫폼 사업화 전략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랩바디 B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단독 항체와 BBB 셔틀을 붙인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밑에 제넨텍 로시가 개발했던 간테놀맵, 바이오젠이 개발했던 아주카즈맵은 임상에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이오젠이 개발했던 아주카즈맵은 임상에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아라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FDA에서 승인을 철회하였습니다. 결국 아주칼림의 권한은 반환이 되었습니다. 제넨텍의 간테놀맵밥도 실은 아밀로이드를 타겟하는 이 항체인데 모든 데이터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도 허가를 받은 약물은 현재 바이오진이 개발했던 도나니맵, 엘랄리가 개발했던 레카니맵이라는 아밀로이드 단독 항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항체 단독 항체의 단점은 아직도 아리아라는 부작용이 존재를 합니다. 작년 여름부터는 BBB 셔틀이 정말로 글로벌에서 이전에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nice to have,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영어로 must have, 반드시 존재하는 뇌질환을 통과하는 기술 또는 근육을 통과하는 기술에는 반드시 셔틀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맨 밑에 보시는 제넨텍 로시의 트론티네맙은 이미 실패한 간텔레노맵에 트랜스페린 리셉터라는 BBB 셔틀을 붙여서 개발한 이중항체입니다. 이중항체가 작년 여름부터 제넨텍 로시가 임상 1상의 데이터로 BBB 셔틀을 포함한 트론티네맵이 훨씬 더 브레인을 잘 들어가고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훨씬 더 빨리 감소시키는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BBB 셔틀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 바이오 알틱이라는 유럽 스웨덴의 회사와 아밀로이드 항체와 트랜스페린 리셉터를 붙인 이중항체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에피라는 회사는 알리아다라는 보스턴의 스몰 바이오텍을 인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리아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빅파마 넘버 2인 존슨앤존슨이 뉴로바이올로지 그룹을 다 없애고 새롭게 스핀오프해서 만든 뉴로 스피시픽한 회사입니다. 알리아다가 개발했던 트랜스페린 리셉터에 아밀로이드를 붙인 항체가 있는 회사를 에피 자체가 1.4 빌리언, 한국 돈으로 한 2조 정도의 인수를 하였습니다. 유명한 에이자이라는 회사가 바이오 알틱과 또 다른 기술 이전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내열에서 트랜스페린 리셉터가 아닌 IGF-1을 개발하는 BBB 셔틀 회사로서 단순히 GSK뿐만 아니라 사노피, 엘라엘 릴리까지 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 IGF-1이 글로벌 빅파마한테 지속적으로 되는 기술 이전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ABL 바이오는 글로벌에서 넘버원 BBB 셔틀 회사가 되었습니다. 초기 임상에서 사노피의 최근의 허가를 통해서 부작용의 데이터를 조금 여러분들의 설명할 기회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SAD라는 것은 싱글 어센딩 도즈입니다. 그러니까 ABL301을 단회로 투여해서 점차적으로 용량을 올리는 임상 실험 페이스 1 데이터고요. MAD는 멀티 어센딩 도즈로서 반복 투여를 해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56명의 환자 SAD, 35명의 MAD를 통해서
TRA는 Treatment Related Adverse Effect로 현재 7.1%, 5.7%의 Adverse Effect가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56명의 4명의 Adverse Effect가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2명이 위약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바디 B를 이용한 ABL301의 임상 데이터를 보면 충분히 사람에서 우수한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후속 임상은 사노피가 임상 스폰서십을 변경하였고요. 현재 사노피가 단독으로 다음 임상을 진행한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독 항체의 알파 시뉴클린, 즉 파킨슨을 타겟하는 로슈 제넨텍, 바이오젠, 바이오알틱의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비교적으로 BBB가 붙은 ABL301은 로슈나 바이오젠이나 바이오알틱 단독 알파 시뉴클 한체보다 훨씬 더 안정성과 효능의 우월성을 유지할 걸로 임상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트랜스페린 리셉터와 IGF-1R이 어떤 차별성을 있느냐를 보여드리는 데이터입니다. 트랜스페린 리셉터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뇌조직앱에서 정상세포에 많이 발현되는 타겟입니다. 또한 트랜스페린 리셉터는 노화에 따라서 발현율이 떨어집니다. 빈혈 발생도가 굉장히 많고 혈액 독성이 증가함을 비임상 원숭이 독성과 임상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왼쪽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IGF-1R의 BBB 셔틀은 혈관의 정상세포에 비해서 뇌조직의 발현이 훨씬 더 높고 노화에 따른 발현율에 영향이 없고 인슐린 관련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ABL301은 베스트 인 클래스 또는 퍼스트 인 클래스로서 우수한 투과율과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임상에서의 성공률이 높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우수한 BBB 투과율에 대한 데이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BBB를 붙인 것과 BBB를 안 붙인 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위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은 보시는 것처럼 BBB를 붙인 이중항체는 훨씬 더 뇌의 안조직으로 많이 투과를 합니다. 오른쪽에 컨포칼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서 굉장히 스코프로 이미징을 할 수 있는 현미경을 봤을 때 실제로 뇌 조직으로 내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데이터고요. 단독 항체일 경우는 뇌에서 표면의 조직에만 현재 존재하는 분포되는 결과입니다. 아리아라는 독성은 단독 항체에서 특별히 아밀로이드 단독 항체, 도나니맵, 라케님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이 부작용은 제넨텍 로슈가 BBB 셔틀을 붙인 트론틴의 맵에서는 훨씬 더 줄어드는 결과고요. 비임상 결과를 보시면 혈관을 통과해서 위에 있는 그림은 BBB 셔틀인 그 이중항체는 혈관을 통해서 페린키마, 즉 브레인 티슈로 잘 넘어가는 데이터고요. 밑에 있는 그림은 베이스라는 단독 항체를 줬을 때 아밀로이드가 존재하는 플라크에 즉 혈관 부분에 머물러서 결국 혈관 부분에서 인플레메이션의 부작용이 유도돼서 아리아라는 독성이 나온다라는 비임상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실은 저희의 개발했던 IGF-1R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뇌로 들어간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카비올린, 패스트 엔도필린 미디에이트 엔도사이토시스, 즉 액틴 필라멘트 같은 게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CME는 클레스린 미디에이트 엔도사이토시스, 즉 클레스린이라는 소포체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IGF-1R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침투가 됩니다. 트랜스페린은 유일하게 클레스린의 패스웨이로만 진행이 됩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IGF-1R은 노화가 되면서 발현율의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트랜스페린은 노화가 되면서 발현율이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BBB 셔틀이 붙인 셔틀을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60세, 70세, 80세, 90세에 투여를 했을 때 나이가 드신 분들이 훨씬 더 BBB 셔틀의 투과율이 적을 거라는 가능성이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ABL 바이오는 최근에 다른 데이터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데이터지만 랩5라는 새로운 단백질은 투과를 저해하는 요인인데 트랜스페린 리셉터는 그 왼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랩5랑 공동으로 코로컬라이제이션이 많이 되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프바디 B는 랩5에 비해서 그 반응이 훨씬 더 적습니다. 따라서 트랜스페린 대비 IGF-1의 장점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모델리티 확장, 타겟 확장에 대한 무한 가능성은 GSP 딜 이후에 저희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글로벌에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뉴로 쪽에 키 플레이어로 그 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자들이 많은 빅파마 중에서 저희가 놀랍게도 탑10에 들어가는 사노피, GSK, LI 릴리와 특별히 넘버원 빅파마의 딜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 모달리티 확장, 항체뿐만 아니라 siRNA 또는 엔자임 리플레이스먼트 같은 모델리티 확장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타겟별로 에피톱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GSK 딜과 릴리 딜에서 저희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인디케이션 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CNS, 즉 뇌질환 치료제로만 저희 플랫폼을 개발할 거냐, 아니면 머슬이나 다른 쪽으로 어떤 딜리버리가 가능할 거냐라는 확장에서 내부적으로 아이오니스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엔타이센스 올리고뉴트레트를 충분히 개발하고 이거 허가를 받은 회사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siRNA를 머슬로 딜리버리 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iRNA 딜리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뇌질환의 많은 타겟들이 뉴런셀에 존재하는 타겟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타겟하려면 항체 치료제가 아닌 siRNA를 통해서 실제로 뇌 안으로 전달하고 뉴런으로 전달하는 딜리버리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siRNA 단독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간독성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셔틀을 통해서 하면 오프 타겟이 줄어들고 뇌로 전달이 훨씬 더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역 확장의 목적은 현재는 말씀드렸듯이 뇌뿐만 아니라 근육으로도 전달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저희가 가진 동기는 2023년 사노피 딜 이후에 캘리포니아에 존재하는 아이오니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siRNA의 공동 연구를 하였고 저희 BBB 셔틀이 뇌뿐만 아니라 머슬로도 딜리버리가 된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뉴클레이크 ACD라는 좋은 저널에 지난주에 서브미션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 ABL 바이오는 충분히 GSK, 릴리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서 뇌질환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지방 조직으로도 충분히 딜리버리가 가능하겠다. 단순히 항체뿐만 아니라 뉴클레오타이드, siRNA 등이 가능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지금 축적되는 데이터는 엔자임도 리플레이스먼트가 가능하겠다라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직접적으로 BBB 셔틀의 어떤 그 머슬에 사용하는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 발표입니다. 이미 발표된 논문의 데이터지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OSI 파마스피칼이 개발했던 스몰 몰레큘로 이 IGF-1을 저해하는 저해제를 주면 동물 실험에서 7일차 지방 감소 이후에 12일차에 회복되는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오른쪽에 또 실은 IGF-1의 억제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과 지방의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IGF-1R이 BBB 셔틀뿐만 아니라 머슬 딜리버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데이터는 이 논문의 간접적인 데이터 또는 아이오니스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뉴클레게이트 리서치의 직접적인 데이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타겟들이 존재합니다. 뇌질환에 관여되는 타겟들은 영어로 애그리게이트 프로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에 우유를 상온에 두면 응고가 되는 것처럼 이 타겟들은 우리 뇌에서 응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응고가 된 뇌질환 뇌 타겟들이 뉴런 세포에서 다른 뉴런 세포로 전달이 되면서 뇌질환이 발달을 합니다. 따라서 아밀로이드나 타우나 알파시뉴클린 같은 많은 타겟들은 뇌에서 이렇게 축적된 애그리게이트 프로틴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타겟들입니다.
아밀로이드 타겟은 뇌질환 쪽에서 특별히 알츠하이머 치료 치료에서 많이 쓰이는 타겟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제나 아주카즈맵, 로시의 간테누맵, 트론티니맵, 레케니맵, 킨술라, 기타 등의 많은 타겟들이 아밀로이드의 다양한 에피톱이라 함은 항체와 항원이 붙는 곳에 서로 다른 부분에 붙는다는 걸 뜻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타우란 타겟도 뇌질환 치매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타겟입니다. 타우는 아밀로이드가 좀 더 복잡해서 애그리게이트는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 안에서 포스포릴레이션, 인산화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아세틸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우는 아밀로이드가 좀 더 복잡합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보시는 것처럼 에이자이, UBS, USB, 그다음에 룬드백, 존슨앤존슨, 기타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에피톱으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은 특별한 성공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ABL 바이오가 실제로 말씀을 드렸던 그래파디비의 확장성은 다양한 아밀로이드와 타우의 에피톱을 베이스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은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저희 기술 예전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부터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ABL 바이오의 비전 ABL 2.0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BL 바이오는 창업 때부터 그래파디 T라는 포옴비비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ABL 111, 503, 103, 유한양이 개발하는 105, 104 등 굉장히 5개의 물질들이 현재 임상의 1상과 2상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파디 B는 BBB 셔틀로서 창업을 할 때는 뇌로 전달하는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를 착안해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겠다고 개발하였습니다.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sRNA뿐만 아니라 엔자임 또는 근육 머슬로도 충분히 가는 또는 지방적으로 가는 그런 새로운 차세대 셔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ABL 바이오가 야심작으로 네옥바이오를 만들어서 이중항체 AD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차근차근 요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ABL 바이오 4가지 핵심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GSK 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첫 번째는 ABL 001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이 허가를 받고 ABL 바이오가 로열티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현재까지는 유한양행이 유일하게 기술 이전을 하고 존슨앤존슨에서 로열티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하였습니다. ABL 바이오는 어쩌면 두 번째로 컴파스 세라피릭이 현재 담도한 임상 이상이 끝났고 이 임상 이상의 결과를 내년 1월 말에 1분기 말에 발표를 통해서 담도암 2차 치료제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발표하고 FDA와의 니고시에이션을 통해서 BLA를 신청하고 2026년 말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약이 출시가 되고 영구적인 현금 흐름은 ABL 바이오 비즈니스 모델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영구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서스테인할 수 있는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파디 B는 글로벌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로 엘라일릴리, GSK, 사노피를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검증한 플랫폼이고 검증한 물질입니다. 저는 다음 내년 JP모건님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고 그래파디 B의 확장, 특별히 항체뿐만 아니라 sRNA 딜리버리, 올리고뉴크레오타이드 딜리버리 또는 CNS뿐만 아니라 머슬 딜리버리 쪽으로 더욱더 확장하는 좋은 디스커션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래파디 T라는 포옴비비 이중항체로서 ABL 111, ABL 503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 페이스 1B 또는 페이스 2A의 임상 데이터를 2026년부터 더욱더 강화하여서 지속적으로 좋은 데이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ABL 그래파디 T의 후기 임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근에 타케다가 이노벤트가 개발했던 ADC의 클라우딘 18.2 ADC 물질을
업프런트를 1.2 빌리언 US 달러로 인수를 하였습니다. 임상이 후기적으로 갈수록 업프런트 규모가 커집니다.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EGFR 홀3의 바이스피시픽 ADC를 개발해서 BMS, 브리스톨 마이어스에 기술 이전했을 때 업프런트가 800밀리언입니다. 1조가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ABL 바이오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그랩바디 T는 지속적으로 더 큰 라이센스 아웃을 받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항체 ADC는 마찬가지로 새로운 글로벌 선두가 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비지한 슬라이드지만 지속적으로 제가 주저번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은 굉장히 ABL 바이오의 중요한 모멘텀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녹여나 있습니다. 초기에 2025년 4월에 GSK와 기술 이전이 성공했습니다. ABL 001의 담도한 탑라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유한양행은 ABL 104와 105의 임상을 진행합니다. ABL 111은 최초로 저희가 병형치료, 특별히 3중 병형치료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에스모 GI에서 7월에 바르셀로나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11월에 엘라이 릴리와의 지분 투자뿐만 아니라 그랩바디 B의 기술 이전은 굉장히 큰 모멘텀입니다. 미국의 네옥바이오, 즉 ABL 바이오의 100% 자회사가 이중항체 ADC의 IND를 신청하고 내년부터 임상을 하는 것은 ABL 바이오와 ABL 바이오 자회사 네옥바이오가 더 이상 ABL 바이오가 변방에 있는 ADC 회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ADC조차도 주도하는, 글로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주도하는 회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ABL 바이오 001의 내년 담도한 탑라인 데이터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ABL 바이오가 영어로 퀀텀 점프죠. 급격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신약 승인이 기대되는 담도암 치료제 ABL001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ABL 001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ABL 바이오의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적인 유지 가능성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년 1분기 말에 컴파스 세라피릭이 탑라인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원래는 탑라인 데이터 발표가 1분기 초로 돼 있다가 1분기 말로 늦어진 이유는 생존 환자들의 사망 환자가 80%에 도달하지 못했다. 즉 환자들의 생존 기간이 연장되었다라는 직접적 간접적인 데이터입니다. 이를 통해서 컴파스 세라피릭은 FDA와의 어떤 가속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도암 치료제가 허가를 받으면 ABL 바이오는 말씀드렸듯이 유한양행 다음으로 두 번째로 치료제가 승인 이후에 로열티를 받는 회사가 될 걸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ABL 001은 또한 중요한 거는 MD 앤더슨에서 현재 1차 치료제로서 연구자 주도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도암이 2차 치료제 마켓이 1조고 1차 치료제가 성공하면 2조가 넘는 마켓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파스 세라피는 보시는 것처럼 기타 다른 고형암, 대장암과 오바리안 캔서에서도 추가적인 인디케이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페크리텍솔이라는 키모세라피와 ABL001의 컨비네이션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버롤 리스폰스의 컨비네이션 데이터는 10.1%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폴폭스라는 키모세라피, 즉 담도암의 2차 치료제 스탠다드 세라피는 쓰는 물질은 4.9%가 리스폰스고 페크리텍솔 단독을 쓰면 5.3%입니다. 기존에 쓰는 스탠다드 세라피보다 3배 이상의 반응률을 보였습니다. 자, 중간에 파란색으로 프로그레션 디지즈입니다. 종양이 진행되는 비율입니다. 자, 약을 맞은 이후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살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종양이 다시 재발하느냐의 데이터인데 페크리텍솔은 42%, 폴폭스는 28%, 거의 30%에 가까운데 저희는 16%입니다. 따라서 종양 진행을 훨씬 더 막는, 환자가 훨씬 더 유의미하게 더 많이 오래 사시는 강력한 효능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데이터입니다. 다음으로는 4-1BB 기반 이중항체 플랫폼을 통해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래파디 T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파디 T는 10년 전에 ABL 바이오를 창업했을 때 제가 야심작으로 CD3 이중항체를 넘어설 수 있는 플랫폼으로 생각해서 개발하였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제넨텍, 로슈, BMS, J&J 많은 회사들의 임상 데이터를 보면 또한 그 젠맵이라는 유럽의 회사 데이터를 보면 4ONBIB이라는 플랫폼은 단순히 단독 치료제로서 효능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스탠다드 세라피에 병용 치료를 했을 때 훨씬 더 효능이 늘어난다는 임상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많은 환자들을 스탠다드 세라피를 쓰고 있는 면역 항암 치료제, 즉 옵티보, 키트루다, 요즘은 PD-L1 VEGF와 같은 또는 ADC와 같은 약물과 병용 치료를 하면 동물 실험뿐만 아니라 저희의 ABL 112 데이터를 보면 임상에서도 충분히 병용 치료의 효과가 스탠다드 세라피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표는 보시는 것처럼 아이맥과 특별히 이제 아이맥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지바스토맥이라는 약물이 임상이 개발이 되면서 오버롤 리스폰스는 70%, 전체적인 용량을 봤을 때 70%고 특별히 유효 용량 8과 12mg에서는 83%의 유효 용량을 가졌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스텔라스나 특별히 이노벤트 데이터나 다른 그 데이터를 보면 저희보다 유효 용량의 리스폰스가 훨씬 더 줄어들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ADC에서나 또는 아스텔라스의 졸베투시맵은 저희가 개발하는 지바스토믹 ABL112보다 훨씬 더 사이드 이펙트가 부작용이 많은 결과들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레이드 3 이상의 독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는 키모세라피 플러스 옵티보의 스탠다드 세라피에 저희를 병용을 했을 때 전혀 독성 효과에 차별성이 없다. 즉 충분히 3중 병용이 가능하고 오버롤 리스폰스가 증가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와 아이맵은 다음 단계를 임상 이상을 충분히 넓은 환자군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용량을 확장했을 때 유효성이 확보가 됐고 안정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 단계 임상은 전체적으로 180명의 임상이고 위장암의 1차 치료제로서 옵티보 플러스 키모세라피 플러스 ABL 111의 트리플 콤보로 진행을 합니다. 대조군은 옵티보 플러스 키모세라피 60명, 고용량군 12mg/kg, 저용량군 8mg/kg으로 두 용량으로 60명의 야심적인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양사는 클라우딘 18.2 4ONBIB 즉 ABL 111의 1차 치료제의 확장성, 가능성 그리고 허가 가능성을 더욱더 확장하고자 임상을 진행합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양사는 또한 적응증 확장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췌장암 일상 또는 연구자 주도 췌장암 특별히 수술 전 보조요법 니오엔티젠, 니오 그 에즈번트 트라이얼입니다. 담도암도 마찬가지로 1차 치료제 임상으로 저희가 프리리미너리 임상을 본 다음에 단순히 ABL 111이 위암뿐만 아니라 과연 췌장암에서도 또는 다른 담도암에서도 적응증이 확장될 수 있을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ABL 111은 지금 보여주시는 데이터처럼 도즈 에스컬레이션에서 오버롤 리스폰스가 전체 용량에서 19.4%, 유효 용량에서 23%입니다. 오른쪽에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거를 코호트 익스펜션 했을 때 전체적인 용량에서 오버롤 리스폰스는 트리플 콤보에서 70%, 유효 용량에서 83%입니다. ABL 바이오가 보유하는 그래파디 T를 통한 임상 후보 물질은 단순히 ABL 111뿐만 아니라 ABL 503, ABL 103 또한 유한양행이 개발하는 ABL 105, ABL 104입니다. ABL 503의 데이터를 보면 전체 용량을 보면 ORR이 15%, 유효 용량에서 26%입니다.
105는 유한량의 데이터를 보면 전체 용량에서 23% 오버롤 리스폰스. 현재 ABL 103과 104는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ABL 103은 멀크와 키트루다 프리 서플라이 계약을 맺어서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에서 1차 치료제로서 키트루다 플러스 키모세라피 플러스 ABL 103의 트리플 콤보로 1차 치료제로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파디 T를 통한 저희의 4ONBB 전략은 병영 전략으로서 충분히 가치 상승을 내년부터 조금 더 본격화할 수 있다라는 전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ADC 개발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00억 유상증자를 통해서 네옥바이오의 어떤 자회사를 만들고 마양크 간디의 CEO를 통해서 ABL 바이오가 그동안에 개발했던 ABL 206, 209의 임상을 네옥바이오가 이끌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의미는 최근에 파이저와 맵세라의 인수합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ABL 바이오 자회사가 추구하는 바는 임상을 쭉 해서 프루프 오브 컨셉, 페이스 2까지 가서 충분히 글로벌 빅파마가 원하는 데이터를 확보함을 통해서 더 이상 1,100억, 1,500억 정도의 업프런트가 아닌 1조가 넘는 업프런트를 받을 수 있는 좀 더 큰 전략으로 가고자 합니다. 또는 네오바이오의 합병을 통해서 ABL 바이오 자회사가 충분히 ABL 바이오 코리아 본회사한테 베니핏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가고자 합니다. 맵사라의 최근 파이저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분들이 네옥바이오를 이해하시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정확하게 가장 근접한 비즈니스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월드 ADC에서 샌디에고에서 저희가 ABL 206과 209의 타겟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R1 B7H3 206, EGFR 먹원 209. 먹원이라는 ADC는 다이치 샹교 플러스 다른 회사들이 먹원 단독 ADC를 현재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에피카시가 조금 미미한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EGFR이라는 타겟과 병용을 통해서 이중항체 EGFR 먹원을 통해서 팬크레아 캔서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 콜론 캔서에서 충분히 저희가 예상하는 효능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퍼스트 클래스 이중항체 ADC를 개발을 합니다. ABL 206은 놀랍게도 ROR1 B7H6라는 타겟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ABL 202는 리가켄 바이오와 ABL이 ROR1 ADC를 PBD로 컨주게이션해서 중국 회사인 시스톤에 기술 이전하였고 시스톤이 현재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스톤이 진행하는 임상과 멀크가 진행하는 ROR1 ADC를 보면 솔리드 튜머 즉 고형암에서의 임상 데이터는 약간의 힌트는 있지만 그렇게 엄청난 에피카시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DLBCL이라는 B셀 림포마에서는 저희의 ABL 202 ROR1 ADC 뿐만 아니라 멀크의 ROR1 ADC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형암에서의 ROR1의 리미테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충분히 비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ROR1 단독 ADC 또는 B7H 단독 ADC보다 이중항체 ADC가 훨씬 더 좋은 효능과 좋은 독성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12월에 ABL 206이 IND 승인, 신청엔 승인, 또한 내년 1월에 원큐에 ABL 209의 IND 신청 앤 승인이 진행되고자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ABL 206과 209의 데이터를 타겟을 공개하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ABL 206은 ROR1과 B7H3의 단독보다는 훨씬 더 효능이 좋은 이중항체 ADC입니다. 왼쪽에 오바리안 캔서뿐만 아니라 렁캔서 모델, 그의 많은 데이터는 저희가 내년 4월 AACR에서 발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ABL 209의 데이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DC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세포 안에서 페이로드가 깨지는 어떤 기작입니다. 따라서 영어로 internalization, 세포로 더 많이 들어가는 항체일수록 ADC 효능이 크다라는 결과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 EGFR의 먹원 이중항체가 EGFR 또는 먹원 단독 항체보다 훨씬 더 internalization이 많이 된다는 데이터입니다. 에피카시 동안
이중항체 ADC가 단독항체 ADC, 즉 EGFR ADC, 머건 HCG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인비보 데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에이벨 바이오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이벨 바이오는 지난 10년 동안 시장에서 약속한 거를 늘 지켰던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IPO 단계, 기술 이전의 단계, 특별히 올해 초에 제가 2개의 기술 이전이 복수의 기술 이전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11월이 다가오면서 ABL 바이오는 GSK 딜 이후에 전혀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없을 거라는 소문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올해 최후의 JP 모간 이후에 저희는 GSK와 엘라이 릴리의 2개의 빅파마와 딜이 있을 거라 확신을 하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GSK를 1월부터 4월, 4월부터 11월은 엘라이 릴리에 초점을 맞추는 딜을 하였습니다. 결국 BBB 셔틀은 사노피, GSK, 엘라이 릴리 딜로 인해서 뇌질환 치료제의 새로운 열쇠를 열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바디 셔틀의 시대에 ABL 바이오는 단연코 제넨텍 로슈, 드날리 세라피르, J&J와 비교할 만큼의, 또는 바이오 알틱과 비교할 만큼의 IGF-1R의 셔틀에서는 단연코 글로벌 넘버원 BBB 셔틀 회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의 밸류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BL 111, 503을 또는 103을 통한 후속의 병용의 임상의 본격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ABL 111은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임상 이상을 통해서 위암에서 1차 치료제의 허가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려고 합니다. 따라서 그래바디 T의 후속적인 임상은 추가적인 저희의 밸류를 높이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네옥바이오를 통한 또는 내부적으로 개발하는 듀얼 페이로드를 통한 차세대 ADC는 ABL 바이오가 더 이상 ADC 분야에서 변방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진짜로 독점적으로 ADC의 선두주자로서, 특별히 저는 이중항체 ADC나 듀얼 페이로드 ADC 부분에서는 ABL 바이오가 단연코 선두의 그룹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ADC 시장의 새로운 선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밸류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BL 001의 담도암의 베스트 인 클래스 치료제 승인은 그 기대감에 맞춰서 내년 하반기에 FDA 승인을 받았을 때 로열티를 받는 영속적인, 굉장히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는 로열티를 받는 모델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폭발적인 기업 성장을 올해 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폭발적인 기업 성장이 어떤 것일 거라고 상상을 해봤지만 실은 저희가 엘라이 릴리 딜 이후에 이런 것들이 폭발적인 기업 성장이라고 실제로 체험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기업 가치에 주가가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들의 3개의 딜을 통해서 저한테 최근에 오는 이메일이나 링크인을 통한 거나 문자를 통한 거나 봤을 때 많은 글로벌들의 BD 또는 회사에 다니는 연구원들이 저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고, 단연코 ABL 바이오는 이제 탑 글로벌 회사로 성장을 하였다고 얘기들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단연코 저희가 지금부터 새로운 어떤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자 다음 2개의 슬라이드를 발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의 꿈은 10년 전에 Medicine for a Better Life, 환자한테 치료제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A Better Life의 꿈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전을 갖고, 이 미션을 갖고 진행을 하겠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ABL 001, BBB 셔틀, 그래바디 T, ADC를 통해서 저희는 신약 출시로 충분히 환자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001과 다른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자체 수익으로 충분히 걱정 없는 R&D를 유지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충분한 자본을 통해서 후기 임상을 자체로 진행하고, 앞으로는 초기의 기술 이전보다는 좀 더 큰 돈을 받는 후기의 기술 이전을 하는 회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거는 사노피, GSK, 엘라이 릴리를 통한 빅파마 대규모 기술 이전, 그래파디 B, 그래파디 T, ADC를 통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확장, 플랫폼 기술 확장, 엘라이 릴리의 빅파마 지분 투자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갔던 어떤 패러다임을 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적응증 확장, 추가적인 모델리티 확장, 추가적인 기술 이전 확장, 추가적인 여러 가지 릴리와의 공동 제휴들을 고민하시고, 이 또한 LI 릴리가 했으면 다른 빅파마들도 충분히 저희랑 공동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면서 차근차근 지난 10년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 2월이면 ABL 바이오는 창업 10주년을 맞이합니다. ABL 바이오만이 갔던 꿈을 이제는 저희들 연구원, 저희들 직원과 특별히 저희들 주주 여러분들과 미래를 앞으로 더욱더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Q&A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플랫폼 기술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기술을 여러 번 팔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실은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GSK와 그 LR 릴리 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실은 같은 플랫폼 BBB 셔틀을 갖고 있는 플랫폼을 LR 릴리에 공유하고 GSK 공유로 해서 GSK와 LR 릴리가 갖고 있는 자체 물질에다 붙여서 하는 거라 이미 시장에서 플랫폼 기술 이전은 이거다. 실은 저희가 단순히 ABL 바이오가 처음으로 이런 플랫폼 기술 이전을 한 건 아닙니다. 저희보다 먼저 성장했고 먼저 좋은 회사로 성장한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이 이미 대한민국 시장에서 플랫폼의 기술 이전의 케이스를 보여줬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기술 이전의 어떤 플랫폼 기술 이전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게 뭐 ABL 바이오만 하는 굉장히 유니크한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알테오젠과 리가켄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 ABL 바이오가 추구하는 플랫폼 기술 이전도 충분히 주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저희 IR팀에 문의를 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3상까지 직접 연구 개발해서 글로벌 신약을 자체 보유한 회사로 발전하는 꿈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 꿈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ABL 111, ABL 503을 아이맥과 공동 연구를 하면서 임상 2상까지는 양사가 50대 50에 투자를 하면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봤을 때 임상 3상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어느 회사가 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일 수도입니다. 유한양행과 같은 훌륭한 회사가, 한미약품과 같은 훌륭한 회사가 그 자본금으로 임상 3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0년 전부터 시작했던 신약 개발의 대한민국의 꿈은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ABL 바이오, 기타 등등의 많은 회사, 올릭스를 피원해서 많은 회사들이 점차적으로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신약 회사들이 많다. 이제 점차 성공을 하면서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옥바이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자회사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일부 자금을 대고 물질을 제공을 하지만 앞으로는 네옥바이오가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ABL 바이오의 꿈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좋고 유명한 리제너런이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 사노피와 굉장히 오래전에 공동 연구 또는 공동 분배, 공동 개발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리제너런은 마켓캡 시가총액으로 보시면 이전에는 리제너런이 훨씬 더 사노피보다 작았지만 현재는 리제너런이 사노피보다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허가된 물질도 리제너런이 8개 이상 있습니다. 리제너런은 이제 당연히 임상 3상을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전에 일했던 제넨텍 카이론도 제넨텍조차도 실은 그 황반변성 약물을 개발할 때 노발티스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자, 빅파마로 또는 파마스티컬 컴페 제약회사 성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ABL 바이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금 확보, 지속적인 역량 확보, 지속적인 물질 확보를 통해서 뭐 시장에서 요구하는 후기 임상 중에서 저희는 이제는 임상 2상을 할 거고 10년 후 때가 되면 ABL 바이오는 임상 3상을 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아이오니스와의 공동 연구 데이터는 좋은 결과가 있었나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릴리 쪽에도 전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이오니스와의 데이터는 뉴클레익 ACD라는 논문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단연코 GSK와 엘라이 릴리에 공유가 되었습니다. 단연코 아이오니스와의 허가를 받고 공유를 하였고 이 논문은 근육뿐만 아니라 내질은 뇌 쪽으로 전달이 잘 되는데 동물 모델에 약간 한계가 있는 논문이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적당한 적절한 논문 그 동물 모델을 써서 더 좋은 BBB 투과율의 데이터를 GSK뿐만 아니라 릴리와 공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이오니스 공동 연구는 2년 전부터 저희가 준비했던 sRNA 딜리버리, 올리고뉴크레오타이드 딜리버리에 대해서 기반을 만드는 기초 연구, 공동 연구고 아이오니스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번에 GSK와 엘라이 릴리 딜이 되는 기반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파디 B는 CNS 분야로 계속해서 기술 이전이 가능한가요? 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에피토페이스의 기술 이전, 또한 새로운 타겟, 또한 항체뿐만 아니라 sRNA를 통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CNS의 어떤 기술 이전이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한 제가 그 발표 중간에 엘라이 릴리의 딜 이후에 그동안에 2018년부터 저희를 계속 떠돌았던 글로벌 빅파마 회사들이 JP모간에서 다시 미팅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뭐 당연코 저희가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IR에서 저희가 이런 모달리티 또는 CNS 확장, 아니면 뭐 엔티바디뿐만 아니라 올리고 또는 엔자임 리플레이스먼트까지도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적인 라이센스 사업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는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네, 듀얼 BBB 셔틀의 개발 현황과 이걸 언제쯤 공개하실 수 있는지 좀 듀얼 BBB 셔틀은 제가 타겟은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IGF-1R이라는 타겟과 글로벌에서 지금 각광을 받는 세 번째 타겟인 CD98HC라는 타겟입니다. 드날리 세라퓨릭, 로슈 제넨텍, J&J는 이미 트랜스페린 리셉터와 CD98HC의 듀얼 셔틀에 특허를 냈습니다. ABL 바이오는 IGF-1R과 CD98HC의 듀얼 셔틀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 실험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듀얼 셔틀이 시장에 공개되기까지는 아마 저희가 원숭이 독성 실험이 되고 좀 더 많은 효능 실험이 되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듀얼 셔틀은 왜 하느냐는 미션은 드날리 세라퓨릭, 로슈 제넨텍, J&J 데이터를 보면 똑같이 단독 BBB보다 듀얼 셔틀의 BBB의 전달이 블러드의 브레인으로의 전달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실은 ABL 바이오의 새로운 차세대 BBB 셔틀이 CD98HC와 IGF-1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내년쯤이면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데이터가 있으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이나 근육 같은 조직에서의 IGF-1R 발현이 확인되나요? 네, 그리고 뭐 발현율이 또 어떤지도 네. 궁금합니다. 그 지방이나 근육에서 당연히 발현이 되고요. 뭐 아까 보여드렸던 OSI 파마스컬 데이터에 IGF-1R 이니비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시면 이 이니비터를 주면 지방 조직이 감소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현량은 지방 조직과 근육에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은 지속적으로 저희 셔틀을 통해서 특별히 sRNA를 또는 올리고뉴크레오타이드를 단독으로 주면 근육이나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다. 트랜스페린 리셉터나 IGF-1을 써야만 반드시 지방이나 근육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드날리 세라퓨릭 빅파마 또는 엔라엘림 굉장히 유명한 siRNA 회사 또는 다인 세라퓨릭 최근에 어비디티라는 회사가 트랜스페닌 리셉터로 근육에 딜리버리하는 회사로 굉장히 좋은 기술 이전 합병 소식이 있었습니다. 10조가 넘는 걸로 합병이 됐죠. 따라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셔틀을 통해서 이 올리고뉴크레오타이드를 티슈 스페시픽 즉 지방이나 근육 또는 심장 또는 뭐 렁으로 딜리버리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모디파이 되고 확장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ABL 바이오의 제한된 리미테이션에서는 저희가 현재 110명이고요. 뉴로바이올로지 그룹이 딱 10명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된 리미테이션 인원으로 GSK, 사노피, 릴리 딜까지 했지만 향후 올리고뉴크레오타이드 근육 딜리버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 데이터 나오면 반드시 시장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얘기하셨는데 추가적인 지분 투자나 기술 이전도 가능한가요? 뭐 충분히 저는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분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가 단순히 업프런트에 얹어서 했겠지만 실은 이제는 이거는 기술이 점차적으로 진화하면서 릴리의 전략적인 파트너가 더 늘어나길 바라고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하고 릴리와의 전략적 파트너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IGF-1R이 지방이나 근육에서도 발현한다면 ABL301이 근육 또는 지방으로 들어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은 근데 301이라는 ABL 바이오가 개발한 BBB 셔틀은 IGF-1R의 패스웨이, 즉 인슐린 당뇨에 관계된 패스웨이를 전혀 건드리지 않는 영어로 치면 넌 블라킹 항체입니다. 그냥 바인딩만 하는 항체를 찾았습니다. 저희가 많은 비임상 실험을 통해서 세포의 프롤리프레 증식도 전혀 영향이 없고 IGF-1R 패스웨이도 영향이 없고 글루코질도 독성 실험에서 영향이 없고 이거는 원숭이 독성뿐만 아니라 사람의 임상에서도 확인이 된 바입니다. 따라서 현재 BBB 셔틀은 단순히 IGF-1에 반영되는 근육에 전달하는 전달체 역할이지 가서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는 블러킹 항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질문한 부분에 답을 드리면 당연히 딜리버리는 가능하지만 301의 임상 데이터나 비임상 데이터를 보면 근육이나 지방에서 추가적인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K와 엘라일릴리가 사노피와 개발했던 저희 301의 데이터를 근거로 플랫폼 기술을 사간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지방과 근육에서 부작용이 있었으면 결코 GSK와 사노피의 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정 조직의 IGF-1R을 타깃해서 투과시키는 것도 가능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아이디어란 질문인데 그렇게는 아직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GF-1R이 뭐 근육이나 뇌지라 뇌 쪽에 있지만 이거를 특별히 조절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듀얼 BBB 셔틀이 나오면 조금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거는 아직도 가설이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엘라일릴리가 아닌 로슈 제넨텍이 릴리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샘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랑 노브란 BBB 타겟을 찾겠다는 딜을 했습니다. 제넨텍 로슈가 최근에 딜을 했습니다. 인비보에서 노브란 BBB 셔틀을 찾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뇌로 전달하는 노브란 타겟, BBB 수용체 또는 BBB와 비슷한 근육으로 가는 새로운 수용체 타겟,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ABL 바이오도 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 지노믹하는 회사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BBB 셔틀의 타겟은 이미 찾았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어쩌면 새로운 딜리버리 셔틀을 통해서 지금 질문한 특별한 티슈로 컨트롤하는 딜리버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컴파스 세라피릭이 내년 1분기 말에 탑9 데이터, 즉 오버롤 서바이벌과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데이터를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컴파스 세라피릭에 야후를 가서 컴파스 세라피릭을 보시면 컴파스 세라피릭이 몇 주 전에 IR을 한 자료를 보면 바로 탑9 데이터에 의해 FDA 신청을 해서 BLA 신청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탐 슐츠라는 컴파스 세라피릭의 CEO와 줌 미팅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FDA와 프리 미팅은 이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BLA 신청을 하면 보통 FDA는 1년이 걸리는데 저희가 가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개월 이내에 FDA가 승인을 해줄 거고, 만약에 승인이 가능하면 어쩌면 2026년 12월에 가속 승인이 되고, 매출은 2027년부터 점차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로얄티는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로얄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회사가 예를 들어서 500억의 매출이 생기면 얼마의 로얄티, 1조의 매출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얼마, 2조의 매출이 생기면 추가적인 로얄티 얼마. 컴파스의 계약을 통해서 제가 로얄티는 결코 밝힐 수 없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컴파스의 로얄티가 나오면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듯이 자체 수익으로 걱정 없는 R&D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도 되고, ABL 바이오 재무제표를 보시면 적어도 이 정도의 로열티는 예상하는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IR 담당자랑 한번 전화를 하셔서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릴리와의 유상증자 계약 외에도 콜옵션 같은 히든 계약도 있을까요? 히든 계약보다는 그 지분 투자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기술 이전, 추가적인 뭐 어떤 유상증자 그런 것들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히든이라고 보이는 말씀드렸듯이 ABL 바이오는 이제는 사노피, GSK, 릴리와의 어떤 이런 라이센스 딜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CNS나 근육의 BBB 셔틀이 필요한, 또는 그랩바디 B, ADC가 필요한 다른 빅파마들과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것이 또한 저희의 기술이 확장되고, 아까 질문하셨던 분처럼 릴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어떤 추가적인 기술 이전 가능성은 ABL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 또한 주주 여러분들이 아마 바라시는 부분이고, 이거를 또한 저희 기술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검증되는 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GSK와 엘라일리 딜이 있었고, 내년 JP모건에서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기존에 있었던 파트너십, 또한 새롭게 나온 파트너십을 또 해서 지속적으로 2026년, 2027년, 28년 지속적인 기술 이전과 더 큰 딜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랩바디 T의 기술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ABL 111과 503은 임상 2상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파트너십인 회사인 아이맥과의 저희 공동적으로 컨센서스는 지금 단계에서 기술 이전보다는 저희가 좀 더 임상 이상의 데이터를 통해서 더 큰 기술 이전을 해도 늦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이맥 자체도 충분히 자본을 확보를 했고요. ABL 자체도 다양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당장 뭐 500억, 1000억이 필요해서 기술 이전보다는 충분히 더 큰 딜로 기술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임상 이상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회사들이 딜을 보시면 합병이나 딜들이 임상 이상 중간에 많은 것들이 됩니다. 실은 임상 이상의 탑9 데이터, 실은 프루프 오브 컨셉, POC 데이터를 통해서 빅파마들이 이 정도의 물질이면 더 큰 딜로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더 큰 딜을 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임상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자회사인 네옥바이오의 빅파마 합병 계획이 있을까요? 제가 네옥바이오를 설립을 하면서 분명히 시장에서 한 맥시멈 3년에서 4년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 초부터 임상 일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2026년, 2027년이면 임상 일상이 끝납니다. 네옥바이오는 자체적으로
ABL 바이오 도움 없이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미국 벤처 캐피탈 회사들한테 후기 투자를 받고 임상 2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8년, 2029년 정도 되면 네옥바이오의 임상 2상 데이터가 나오고 이러한 중요한 POC 데이터를 통해서 합병 얘기는 어쩌면 가장 아이디어란 거는 3년 후 4년으로 보고 있지만 합병이라는 거는 특별히 빅파마가 이 회사를 굳이 라이센스를 인하 안 하고 물질 자체를 갖고 있는 회사를 합병해도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만약에 네옥바이오의 임상일상 데이터가 좋으면 뭐 빨리도 될 수 있지 않겠나 뭐 은근히 기대를 해보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ABL 바이오가 만든 ABL 206, ABL 209, 네옥 20, 001, 002의 임상 데이터의 성공적인 데이터가 합병의 시기를 당길 수 있을지 예정대로 갈 수 있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GSK와의 단기 마일스톤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GSK뿐만 아니라 새롭게 지은 엘라이 릴리는 때가 되면 단기 마일스톤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저희가 마일스톤을 받으면 프레스 릴리즈를 하고 뭐 말씀드렸듯이 GSK와 엘라이 릴리의 딜에서 이게 플랫폼 딜이기 때문에 GSK와 엘라이 릴리가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때가 되면 저희한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 JPM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기존에 연락하던 파트너사 외에도 신규 파트너사와의 미팅도 추가되고 있을까요? 네, 이미 제가 이제 여러 번 질문을 통해서 답을 드렸는데 기존에 존재하는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새로운 파트너십도 있습니다. 실은 이제 새로운 파트너십의 가장 핵심은 sRNA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새로운 타겟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또는 물질 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인 기술 이전 파트너를 찾고 기존의 신규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기존에 존재하는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게 목표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노피의 첫 번째 미팅은 2018년부터 시작해서 5년 만에 2023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GSK 딜은 2023년에 시작했습니다. 2년 반, 3년 이내에 딜이 되었습니다. 엘라이 릴리도 2023년에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딜이 됐습니다. 모든 딜들은 적절한 때와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서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그래프바디 B나 다른 그래프바디 T, ADC의 기술들이 굉장히 10년 전보다 5년보다 성숙되어 있는 단계에서는 저는 충분히 글로벌 회사들이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기술과 애셋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걸로 추측을 합니다. 네, 다음 기술 이전은 언제일까요? 올해, 내년, 내후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의드립니다. 뭐 이 질문은 오전에 애널리스트, 오후에 간담회 지금 유튜브에서 지속적이 나오고 올해 1월도 나왔고 4월도 나왔고 7월도 나왔던 질문입니다. 저희의 대답은 깜짝 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ABL 바이오가 시장에서 약속드렸던 딜에 대해서는 늘 지켰던 회사입니다. 2022년 사노피들도 마찬가지고 2025년 GSK 엘라일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딜을 저희가 약속대로 지킨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시고 그 인정을 차근차근 지켜나가는 회사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술 이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시기를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은 거는 주주 여러분뿐만 아니라 ABL 바이오의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는 것처럼 GSK 딜은 1월에 시작해서 4월에 끝났습니다. 엘라릴리 딜은 1월에 시작해서 잠깐 홀드했다가 4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났습니다. 사노피 딜은 2022년 JP모건에서 실어서 2023년 JP모건 1년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회사마다 성격과 회사마다 컬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딜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천천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라이 릴리 딜 이후에 추가적으로 오는 이메일과 이런 내용을 보면 저희 기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이
바로 다음 단계를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번 릴리와의 기술 이전이 다음 기술 이전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됐고요. 실은 GSK 딜부터 제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소통한 게 MTA 과정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노피 때는 저희가 MTA가 있었어요. 동물 모델에서 MTA를 2번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MTA가 거쳤는데 GSK와 엘라이 릴리는 MTA가 없이 진행됐습니다. 다음 진행되는 회사도 그렇게 MTA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가속화 부분에서 중요하고 실은 이제 어쩌면 빅파마들의 성향상 사노피, GSK, 릴리가 하면 다른 빅파마들이 이 회사가 뭐를 갖고 있길래 이런 딜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속화에서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뭐 CNS 넘버원, 글로벌 탑 넘버원인 엘리 딜은 GSK 딜보다 훨씬 더 큰 임팩으로 저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 이전 역시 선반영 없이 유출 없이 깜짝 공시로 놀래켜 주실 건가요? 네,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장에서 저희가 한 번도 다음 기술 이전이 있을 거라고 노출한 적이 없습니다. 실은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나 뭐 기자분들, 증권사에서 엘라이 릴리 딜은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엘라이 릴리가 넘버원일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는 ABL 바이오는 올해가 마치기 전까지 대표이사가 올해 초에 얘기했던 추가적인 2번째 딜이 없을 거라고 소문이 돌았던 적도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깜짝 뉴스가 아니고 저희가 시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는 순간 저희는 파트너사의 계약을 깨는 거고 시장의 룰, 즉 컴플라이언스 굉장히 중요한 비밀 유지에 대해서 계약을 깨는 거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깜짝 뉴스로 기술 이전을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 ABL 바이오를 조금 더 롱텀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물론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그 이익을 얻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기술의 어떤 성숙도나 기술 이전의 어떤 그 성숙도나 어떤 GSK, 빅파마 세 개의 딜을 보시면 단연코 여러분들은 롱텀으로 저희에 투자를 하고 ABL 바이오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주가도 지금보다 더 높아질 거라는 가능성에 저희도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할 거고 주주 여러분들은 그렇게 롱텀으로 투자를 하시면 굳이 깜짝 뉴스와 선뉴스에 대한 어떤 선입감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홀드하는 주식은 어느 순간 2배가 되고 3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 긴 시간 설명 및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Q&A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IR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